소비자 물가 상승률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안을 신속하게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급 대란과 긴축 리스크 등으로 한미 증시의 탈동조화 현상 약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페이 내일 증시에 대비합니다. 첫날 하락보다는 상승을 점치는 분위기가 큰데 따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8만 건에 그치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안을 신속하게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97로 1년 전보다 3.2%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다 지난달 3%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가 크게 올랐고 달걀, 돼지고기 등 축산물값도 상승했습니다. 공급 문제, 공급망 문제 등이 주요 이유였고요. 이후부터 나타나는 문제는 여기 문제에 더불어서 또 위로 코로나하고 관련된 수요 측 요인이 이제 또 서서히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전기요금이 인상된 데다 작년 10월엔 통신비 지원 정책에 따른 기저효과도 맞물린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장바구니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도 4.6% 올라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유류세 20% 인하안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오는 12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기름값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김장 채소 공급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할인 행사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한국과 미국 증시 간의 디커플링 현상 2011년 2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코스피는 3.2% 하락한 반면 미국의 S&P 500 지수는 6.91% 오른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에 두 나라의 대표 지수 차이는 10.11%포인트를 기록했고 2011년 2월 기록한 9.50%포인트 이후 가장 컸습니다. 두 나라 증시 간 간극이 이렇게 벌어진 배경에는 중국발 리스크와 공급망 병목 현상 우려가 꼽히고 있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진정돼야 한미 간 증시 차별화 현상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망 차질의 조기 해소도 주목해야 할 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상장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 2배에서 정해지고 상한가로 직행하는 이른바 따상 여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겠죠. 증권가에선 긍정적 수급 여건은 기대되는데 따상의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카카오페이가 내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합니다. 공모가는 9만 원, 따상에 성공하면 23만 4천 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한 주당 수익은 14만 4천 원, 시총은 단숨에 30조 5천억 원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관건은 상장 첫날 시장에 풀리는 유통 물량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상장 첫날 유통 가능 물량은 34.6%입니다. 이 중 2대 주주인 알리페이 물량이 28.47%에 달해 관심이 쏠립니다.
시장에서는 알리페이가 전략적 투자자인 만큼 곧바로 지분 매도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알리페이 물량을 빼면 유통 비율은 6.2%까지 떨어집니다. 유통 비율이 낮을수록 매도가 가능한 주식 수가 적어져 수급 측면에서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지수 편입이 이루어지는 12월까지는 주가 흐름이 안정적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러나 따상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과 규제 확산 리스크가 남아있고 주당 가격도 10만 원대로 무겁다는 겁니다. 또한 상반기 열풍을 보이던 공모주 시장의 열기가 식은 데다 주식시장 거래대금도 크게 줄어 입성 시기가 불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카카오페이의 적정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의 최고가도 공모가 대비 20% 오른 11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9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달보다 모두 줄어들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전국 주택 매매량이 약 8만 1,6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과 비교하면 8.3% 줄어든 수치로 특히 서울의 경우 만 건에 못 미쳐 1년 전보다 10.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전월 대비 9.8%, 작년 동월과 비교해선 4.9%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외 주택은 전달보다 5.2% 줄었지만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10.7%가 증가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촉발된 LH 조직 개편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장동 사태로 LH의 공공 역할론이 부상했기 때문인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전현직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정부는 LH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태로 LH의 공공 역할론이 부상하면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LH를 주거복지 기능을 갖춘 모회사, 토지와 주택개발 분야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하는 수직분리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일부 여야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제기했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기도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으로 민간에 막대한 개발 이익이 돌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들이 공공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자금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LH가 공공사업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 학회장은 LH가 수익을 가져가게 되면 그것을 공공복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회 분위기도 대장동 사태 이후 개발 사업에서 공공 역할은 강화하고 민간 이익은 최대한 환수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면서 LH 조직 개편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분위기입니다. 실제 현재 국토위에는 제2의 대장동 사태 방지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반면 LH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은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장동 사태 이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LH 조직 개편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최근에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시중에서 상단이 5%가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달에 한국은행 추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부분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리 고공행진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또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자들의 대안은 없는지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출금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대출금리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단 하루 만에 0.2%포인트나 뛸 정도로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금리와 비교해 불과 하루 사이 상단과 하단이 모두 0.21%포인트 올랐습니다.
주담대 금리 최고 수준은 이미 5%대 중반에 이른 상태입니다. 주요 4대 은행의 1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31%에서 4.814% 수준입니다. 이는 8월 말과 비교해 불과 2달 사이 하단과 상단이 각 0.69%포인트, 0.624%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이달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대출금리가 6%대에 진입할 가능성이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예측되는 가운데 대출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받으실 분들도 그렇고 지금 아무래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환대출, 금리나 요구권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을 갈아타기보단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대출자들에게 더 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환대출은 한도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까지 계산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라 새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금리가 낮아지길 기대하기도 어렵고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금리나 요구권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금리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에 신용 상태가 좋아지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진하거나 급여가 올랐다거나 여러 요건에 의해 금리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나 요구권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적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나 요구권을 신청하기 전에 적용 요건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 그러니까 내 금리를 낮춰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권리인데 이 부분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게 지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국에서도 이번에 이자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이 금리나 요구권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금융 소비자가 금리나 요구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리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의 범위, 유의사항 등을 안내장과 상품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개선합니다. 예. 은행들은 내년부터 매년 2번 금리나 요구 대상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신용 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 요건 표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득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등으로 폭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인하금리 적용 시점을 금리 변경 약정 시점으로 통일합니다. 불수용되면 그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 서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사는 이와 관련해 신청 건수, 수용 건수 등 6개월마다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세부 조치 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 요구를 해서 딱 받아들여주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다 그렇진 못할 것 같고요. 또 신용 상태가 개선돼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밖에 대출 조건을 좀 좋게 할 만한 방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는 부실 우려가 적은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대출을 받을 때 원금을 나눠 갚기로 하면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깎아주는 식인데요. 일시 상환하는 대출이 많을수록 부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분할 상환을 늘리기 위한 보완입니다. 금융당국은 어제 가계부채관리 TF를 발족하고 가계부채 대책의 이행 방안 마련 등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논의에는 전세대출의 분할 상환 유도와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한도가 늘고 이자가 줄여도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려면 매달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국은 2년 동안 원금의 5% 이상만 분할 상환하면 해당 전세대출 잔액을 분할 상환 대출로 인정해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2억 원의 대출인 경우 5%인 1,000만 원을 2년 동안 원금 분할 상환하면 이자와는 별개로 매달 41만 7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다만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출은 언젠가 갚아야 하는 만큼 분할 상환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5%라는 게 딱 봤을 때 퍼센테이지는 좀 적어 보이는데 또 1,000만 원이고 월에 41만 7천 원 하니까 적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윤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죠. 이에 국내 자산 운용사들도 관련 펀드를 출시하며 ESG 상품군 확대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 상장지수 펀드 6종목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에 상장한 ETF에는 공통적으로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한화솔루션 등이 편입됐으며 모두 지난 7월 저탄소 우수 평가를 받은 종목으로 구성한 KRX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장한 6종목 중 실물복제 방식을 따르는 패시브 ETF 5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상장일 대비 마이너스 1.55%, 운용사의 재량으로 운영되는 액티브 ETF 한 종목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0.80%를 기록했습니다. 상장 첫날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모두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오늘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제조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자 ETF의 하락폭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커지고 있고 대부분 석유화학 기업이 탄소 저감이라는 글로벌 정책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ETF는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은석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ETF 시장에서 메타버스, 스마트 소재 등 테마형 ETF들이 신규 상장되고 있다며 이번에 상장된 기후변화 솔루션 ETF 5종목은 구성과 비중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용이 낮은 삼성,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상품이 최선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이달 국내 시장에서 친환경차 연간 판매량이 10만 대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국내 시장에서 지난달까지 친환경차 판매량은 9만 6,542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에 비해 약 38% 오른 수치인데요. 차종별로는 하이브리드 차가 5만 4,485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기차 3만 4,716대, 전기수소차 7,341대 등의 순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현대차는 이달 중 처음으로 연간 누적 친환경차 판매량 10만 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현대차의 작년 국내 판매 친환경차는 약 8만 4천 대 규모였습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가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84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출범 4년여 만에 첫 연간 흑자 달성을 눈앞에 뒀습니다. K뱅크는 올 3분기 당기순이익이 168억 원으로 집계됐다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엔 123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2분기에 39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려 첫 분기 흑자를 냈습니다. 여기에 3분기 이익 확대로 올해 누적 당기 순이익은 84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흑자폭의 확대 이유로는 여수신 증가와 예대마진 확대에 따라 수익 기반이 공고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뱅크의 3분기 순이자 이익은 50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백화점 업계가 미리 크리스마스 단장에 나서며 연말 이색 마케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까지 접어들며 연말 대목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김수빈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일반적인 크리스마스 트리와는 조금 색다른 모양의 별 장식. 갤러리아 백화점이 명품관 앞에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디올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외관 장식은 디올의 2022년 크루즈 컬렉션 무대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것으로 조형물의 콘셉트는 별입니다. 백화점 외관도 외벽을 타고 흐르는 다양한 형태의 나뭇잎으로 반짝이는 가운데 디올 로고가 새겨진 총 9m 높이의 대형 별트리 주변에는 금빛 나뭇잎과 사슴 조형물이 가득해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이에 앞서 크리스마스 마케팅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0월부터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빈하우스, 나무 120그루가 심어진 H빌리지를 전시했습니다. 무역센터점을 시작으로 압구정분점, 판교점 등 3개 점포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H빌리지로 연말 준비에 나선 현대백화점은 전국 24개 전 점포의 외벽 및 매장 내부 공간에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행복과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올해 크리스마스 연출을 이른 시기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변화되는 방역 지침에 맞춰 이벤트, 고객 초청 행사 등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바깥 출입이 뜸했던 고객들도 백화점 업계의 때이른 크리스마스 마케팅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LG전자가 오브제 컬렉션의 판매 확대로 생활가전 3분기 누적 매출이 2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에 따르면 출시 1년 동안 오브제 컬렉션 제품 구매자 중 40대 이하의 비중이 60%를 넘어섰습니다. LG전자 생활가전 구매자 중 40대 이하 비중이 절반인 반면 오브제 컬렉션은 MZ세대 등 젊은 층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여러 가전제품을 패키지로 동시에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LG전자 베스트샵에서 오브제 컬렉션을 구매한 고객의 30%는 3가지 이상의 상품을 동시에 구매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제품군과 색상을 늘리는 등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LX 하우시스와 협업해 신규 색상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증권사들도 다음 달부터 탄소 등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시장의 참가자 저변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참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권 시장 회원 자격을 취득한 증권사는 고유재산 운영을 통해 최대 20만 톤의 배출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오는 11일까지 배출권 시장 참여 신청을 받아 자격 심사와 모의 시장 운영,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았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는데요. 내일과 오늘도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10도 선으로 다소 춥지만 낮에는 서울이 16도, 광주는 18도, 부산은 20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도톰한 겉옷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영동과 전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오전에 나쁨 단계를 보일 때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은 출근길,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고 늦은 밤에는 경기 북서부와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 오전까지 흐린 후 차차 개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18도, 강릉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춥지만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전남과 제주, 경남과 동해안으로 비가 시작돼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낮에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